일단 제가 목차에 좀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단원은 크게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예요. 1, 2, 3, 4. 중간 기말해서 한 학기에 끝내잖아. 범위가 어떻게 될까? 반반이겠죠? 그래서 주요 단원은 1단원이랑 4단원이고요. 2, 3단원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1단원에 나오는 게 오늘 할 화학의 유용성, 그리고 물질의 양파트, 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화학 반응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요. 원래는 용액의 농도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빠지고 4단원으로 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주요한 단원은 몰 파트, 반응 파트 요 정도? 그리고 대단원, 2단원이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 분자에 대한 얘기 요렇게 나와요. 3단원은 평형에 대한 얘기. 다 쓰고 계시죠? 농도, pH, 중화 적정, 중화 반응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단원에 처음 나오는 화학과 우리생활 요 파트는 그냥 과학 과목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중에 화학이 짱이다. 인류의 어떤 의류 문제, 식량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걸 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니까 물화생지 중에 화학이 짱 아니냐 요런 단순 지식형 단원이고요. 외울 거 있으면 쭉쭉 외워가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암모니아 합성에서 식량 문제 해결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히 키워드만 쭉쭉 보시면 됩니다.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 비료에 의존하던 농업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동물의 분뇨나 천연 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생장의 필수 원소가 있어. 그게 뭘까?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더라. 근데 식물에 질소를 줘야 얘네들이 생장을 쭉쭉 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질소고 그 다음 아르곤 그리고 CO2예요. 백분율로 봤을 때는 질소가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가 0.03, 0.04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죠? 이건 무슨 백분율이죠? 부피 백분율입니다. 네. 그래서 식물 생장에는 질소가 필수적인데 사실 공기 중에 질소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냥 기공만 열어놓으면 질소가 쭉쭉 들어오거든. 근데 이 질소는 바로 이용할 수가 없더라. 요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공기에 질소가 많은 건 식물 생장에 도움이 안 된다. 저 질소는 반응성이 너무 뭐해? 작아서. 왜 작죠? 오케이. 삼중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N2는 삼중결합이라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끊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공을 열고 식물에 들어오면 다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 이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가 필요한 거고 그걸 이제 암모니아로 정한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의 키워드는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독일의 화학자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서 산소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수소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사실 이 반응식 자체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얘기한 대로 질소는 반응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온도 압력 조건 그리고 어떤 반응을 더 빨리 일어나게 할 때 뭐가 필요하니? 촉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어떤 촉매를 쓰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이런 걸 찾아냈다. 이 정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이 되어 식물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이걸 통해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식물에는 질소가 필수적인데 왜 그럴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 백분율을 보면 사람의 몸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뭐야? 물질, 원소 말고 물이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그리고
지질이고요. 그리고 핵산, 마지막이 탄수화물.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고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 순서대로 맞는데 얘네는 공통 구성 원소가 뭐야? CHO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걸 만들려면 식물은 CHO가 필요해.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뭐 만들면 돼? 포도당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CHO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라는 뜻으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하죠. 식물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식물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섭취해야 돼. 그래서 동물은 뭐라고도 해?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몸속에, 식물의 몸속에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는 생명체 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주성분이 다 단백질일 정도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 그쵸? 흐흐흐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단백질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에 많이 있고? 고기.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실실 쪼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효, 호, 항, 해입니다. 이것들의 주성분이 다 단백질이에요. 효, 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수적이다. 근데 그러한 단백질은 CHO 외에도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요.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해도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요. 식물을 많이 키우려고 해도 단백질이 필요하더라. 근데 그 단백질의 구성 원소인 질소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다. 근데 공기 중의 질소는 삼중결합 물질이라 반응성이 작아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 가능한 형태의 질소를 만들었고 그게 암모니아다. 어때요? 아직까지 100점이야?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누가 한 거야? 하버가 했습니다. 독일 사람 중요해요? 족도 안 중요해요. 근데 하버는 외우셔야 돼요. 뒤에 가면 뭐 플레밍도 나오고요. 또 뭐 있니? 뭐 탐스는 빠졌고 호프만 뭐 이런 사람도 나와요. 매칭만 해줄 수 있으면 돼. 미국의 화학자 캐러더스가 개발하였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죠? 금마가 만든 건 나일론이라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화학이 짱이다.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해서 의약품 2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약품이 천연 물질에 한정되어 있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약을 만들어야 된다. 2가지. 아스피린이랑 페니실린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도 키워드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보면 페니실린이 먼저입니다. 페니실린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이다. 항생제가 뭔지 아세요? 뭐 죽이는 거야? 세균 죽이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어? 못 죽여요. 세균 죽이는 겁니다. 페니실린의 분자 구조를 변형해서 성능을 개량한 항생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페니실린의 키워드는 푸푸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녕. 페니실린이고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어디서 발견했죠? 푸. 그런 거 봐. 네. 그래서 페니실린, 플레밍, 푸른 곰팡이. 최초의 항생제. 개발한 건 아니고 발견했다. 플레밍. 요거 스토리 아세요? 창문 열어놓고 갔다가. 네. 플레밍이 원래 생물학자고요. 세균을 아가에서 이제 배지에서 막 배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창문을 열고 퇴근한 거야.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그날따라 그 바람에 푸른 곰팡이가 있었던 거고 우연함에 의해 그 푸른 곰팡이가 이 배지에 딱 올라가 있던 거고 우연히 그 배지에는 세균이 배양되어 있었던 거고 우연의 연속이죠. 근데 다음날 플레밍이 출근해서 딱 보니까 원형으로 세균이 배양이 안 돼 있는 거거든. 나머지에는 배양이 다 돼 있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뭔가 세균이 다 죽었어. 자라지가 않았어. 자연계에서는 뭔가 자연 발생하는 것들은 다 구형으로 만들어지거든. 그치? 한 점으로부터 위상이 다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 분명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해서 발견한 게 뭐가 있었던 거야? 여기에 푸른 곰팡이. 그래서 이 새끼가 막 방출하는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던 거죠. 좋습니다. 페니실린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아스피린.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고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아스피린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이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했다. 이거의 상품명을 아스피린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어디에서 추출한? 그쵸.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해열 성분이 있어서 요걸 차로 우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리실산이 있었는지 모르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버드나무 껍질을 우려서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더라. 근데 그 사이드에 써 있을 거거든. 이게 막 구토 증상도 있고 메스꺼움도 있고 사이드 이펙트가 커서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걸 잘 어떻게 만들면 부작용도 없고 해열 성분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세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결합시켜 반응을 시키는데 그 물질이 뭔지 아세요? 아세트산입니다. 맞아요. 식초의 주성분 CH3COOH. 좋아요. 통합과학 산연기 파트 할 때 나오죠? 아세트산. 네. 모르면 이제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의 화학식이 뭐야? 그니까 거기에서 더 조금씩 더 추가해야 돼. 포도당의 화학식은 뭐야? 그거 아시죠? C6H12O6 아세요? 설탕의 화학식은 뭐예요? 좋습니다. 그쵸?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두 개로 만들어진 설탕은 이당류라고 하고요. 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C6H12O6 몇 개가 결합해? 두 개가 결합하니까 이당류야. 괜찮아요? 그럼 개수를 보면 C는 12개, H는 24개, O는 12개가 돼야 되는데 이 지랄로 된 이유가 이 물질들이 중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반응을 해? 탈수축합 반응을 하죠.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런 걸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놀랍게도 통합과학 때 배웠었죠. 그쵸?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되는 거, 뭐 포도당이 중합되는 거, 아미노산이 중합돼서 단백질 될 때 물 빠진다.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요 정도 화학식은 추가가 됐을 거거든. 계속 개념의 추가가 좀 필요해요. 하나 더 아스피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984입니다. 됐어? C9H8A54예요. 알아두세요. 984. 이건 이제 좀 외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하버가 뭐를 합성했어? 암모니아를 통해 질소 비료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다야. 그리고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에 의약품 두 개가 나와.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누구? 어디서 발견? 푸른 곰팡이. 그거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최초의 합성 의약품 뭐죠? 아스피린. 누가?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에? 살리실산에 뭐를 반응시켜서? 아세트산에 반응시켜서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들었고 그거의 상품명을 아스피린이라고 했다.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 이러면 페니실린,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스피린. 끝. 좋습니다. 이따 뽑아드릴게요. 네. 해열 진통제로 사용된다. 좋습니다. 다양한 의약품 개발. 화학의 발달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여기에 이제 현대에는 인공지능이나 뭐 유전체 통계학을 접목시켜서 다양하게 뭔가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의약품과 관련해서 만들어낸다. 뭐 있을까? 인공지능이나 AI 활용해서 하는 거. 알파폴드 너무 좋아요. 알파폴드가 뭔데? 너 어떻게 알아? 맞아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쭉 반복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무슨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이 돼? 접힘. 좋습니다. 아미노산이 단순히 일자로 쭉 연결된 1차 구조,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져서 구조를 획득하게 되면 단백질이 된다는데, 단백질은 구조가 곧 뭐니까? 기능이니까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단백질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어떤 기능을 해 단백질들이? 이런저런 뭐 있어?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그런 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쵸? 근데 그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달라지거든. 3차 구조.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단백질 한 300에서 5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300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써놓고 이게 어떤 입체 구조를 가질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 박사 수준의 학자들이 대여섯 명 모이면 하나 푸는데 한 3개월씩 걸렸어요. 그 정도로 복잡하거든. 막 수소결합, 만유인력, 분산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입체 구조를 딱 만드는 거야. 한 3개월 걸렸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해도. 근데 지금은 알파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아미노산 서열 띡 누르면 3분에서 5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 단축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GS 기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쵸? NGS 기술.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떤 약이 잘 맞는지, 여자애들은 좀 잘 알 거거든. 자기한테 맞는 진통제가 있죠. 누구는 뭐 EGN이 잘 맞는 사람, 누구는 또 뭐 있어? 덱시부프로펜. 근데 그런 걸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약을 먹어보고 내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는 그냥 내 유전자 쭉 검사하면 어떤 약이 잘 맞는다 이게 나와. 그 정도까지 기술 개발이 됐다. 그리고 몇 살에 탈모가 올지, 몇 살에 어떤 암에 걸릴 확률 몇 퍼센트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죠. 다 화학적인 방법이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의류 문제. 과거에는 풀 같은 거 뜯어가지고 옷 입고 이러니까 안 좋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 마, 실크, 모 이런 게 있었고요. 한 글자짜리. 천연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 천연섬유는 촉감과 흡습성이 좋다. 근데 나머지는 다 단점이다. 쉽게 닳고 대량 생산도 어렵고 값도 비싸고 염색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인구 증가로 섬유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천연섬유로는 이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20세기 초에 화학 반응을 통해 합성섬유가 개발되었다. 합성섬유 세 가지 외울 겁니다. 질기고 구겨지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고 염색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섬유는 단점으로 가고요. 합성섬유들은 장점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어는 화학이 그냥 짱이야 이거야. 의류 부족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야.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재료는 단점. 근데 이걸 보완한 게 화학적으로 장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장점을 가지는 건 촉감과 흡습성.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나일론이랑 폴리에스터. 나일론. 인류가 처음으로 개발한 합성섬유. 만들어낸 거. 미국의 화학자 캐로더스가 개발했다.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질기다, 신축성이 좋다. 이거는 공통된 장점이야. 최초의 합성 섬유 캐로더스가 개발. 의류, 텐트, 낚싯줄 이런 얘기. 밧줄, 칫솔 뭐 좋습니다. 그물도 있고요. 스타킹도 있어요. 네? 그쵸? 칫솔 주성분 나일론입니다. 그 다음 폴리에스터. 나일론이 최초로 만든 합성섬유면 폴리에스터는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이다. 처음으로 만든 거? 나일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폴리에스터.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색이 잘 변하지 않고 세탁이 쉽다. 좋습니다. 얘는 양복이나 와이셔츠 얘기가 나와요. 하나 더 추가할 건 폴리 어쩌고 긴 놈이 있어.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릴.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름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폴리 어쩌고 긴 새끼 있는데 얘는 열과 마찰에 매우 강해서요. 뭐의 주성분으로 쓰여? 소방복, 안전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성섬유 세 가지.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인류는 나일론을 개발함으로써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맞아 틀려? 맞죠? 맞잖아. 대량 생산해서. 근데 인류는 나일론을 개발함으로써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칫솔 있잖아 여기. 한 번 더. 인류는 나일론을 개발함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눈치껏 이제 맞는 거예요. 그물 있잖아요. 그물.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엔간하면 합성섬유 뭔가 합성의약품 이런 거 나오면 다 그냥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연결 지을 수 있으니까. 맞아? 특히나 그물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나일론으로 그물을 만드는 이유가 나일론의 흡습성이 뭐한 걸 이용한 걸까? 낮은 걸 이용한 거예요. 작은 걸. 천연섬유의 장점에 촉감이 좋고 흡습성이 높다가 있었습니다. 천연섬유는 물을 잘 머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합성섬유는 흡습성이 작다는 거야. 과거에 천연섬유로 그물을 만들어서 뜨면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이게 무겁거든. 근데 나일론 가지고 만들면 얘가 물을 머금질 않으니까 가볍게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업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연결 지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기능성 섬유 개발. 고어텍스,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섬유, 환경이 변해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섬유, 다양한 기능이 개발되고 있다고 좋습니다. 최초의 합성의약품 아스피린,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식량 부족 문제 해결 하버의 무슨 합성? 암모니아 합성.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폴리에스터. 폴리 어쩌고 긴 새끼. 예시 뭐 있어? 소방복이랑 안전복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금속 재련. 금속을 재련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철을 만들므로써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럼 무슨 문제 해결이야? 집을 지었다.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철기 농기구를 만들어서 막 밭을 갈아.
식량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철의 재련. 철과 알루미늄의 재련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철, 산, 규, 마. 좋습니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죠. 좀 여러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배경 지식. 지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원소의 질량 백분율. 그쵸? OCR배 그 다음 카나크마. 그죠? 카나크마. 지구 시스템 할 때 외웁니다. 아니다. 지구 시스템이 아니라 저기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물질의 규칙성. OCR배, 카나크마.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철이 엄청 많아. 근데 지각, 겉에 껍데기로 보면 4등으로 밀렸어. 철이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는 걸? 핵에 많이 분포한다는 걸 내포하는 거고요. 철과 뭐가? 니켈이 핵에 많이 분포하죠. 그래서 핵 중에서도 어디에서 대류가 일어나?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누적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범위예요 이거. 철과 니켈이 외핵에서 대류를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게 뭐 있죠?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을 통해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한다. 요런 얘기 다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로 봤을 때는 산소와 규소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일단 얘네들이 원시지구, 마그마 바다 단계에서 위쪽으로 떠올랐다는 거거든. 유체 상태에서 위쪽으로 떠오른 이유는 뭐야? 밀도가 가벼워서 아닙니다. 낮아서 좋습니다. 가볍다고 뭐 뜨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겁다고 가라앉지 않죠? 뭐 있어? 무거운데도 뜨는 거. 그쵸? 요트. 기억나? 우리 집에 요트 다 하나씩 있잖아.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어쨌든 밀도가 작다. 그래서 얘네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로 작용해서 규산염 삼연체를 만들죠. 규산염 광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통합과학 내용이고요. 이제 화학에서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철이 엄청 많아. 그리고 지각 겉에 껍데기로 보더라도 철이 엄청 많거든. 근데 철을 바로 이용하진 못했어. 그 이유가 철과 같은 금속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는 뭐야? 녹슨다. 녹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련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Fe2O3. 얘가 산화철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녹슨 철이고요. 산화철은 물질 이름이고 그게 들어있는 광물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 마크에 나오는데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F2랑 O2가 반응해서 Fe2O3를 만드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돼. 무슨 법칙이 성립되니까? 질량보존 법칙 때문에 반응 전에 철이 하나면 후에도 하나 있어.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물질 앞에 뭐를 맞춰? 개수를 맞추죠. 몇 대 몇일까? 4, 3이 좋습니다. 그냥 눈치껏 나날이 맞추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하면 반응 전에 Fe가 4개, 반응 후에는 2개짜리가 2개니까 4개고요. 산소 6개, 산소 6개니까 개수가 맞더라. 그래서 요런 반응이 진행이 돼서 자연계에는 녹슨 상태로 존재한다. 이 녹슨철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련을 하는 곳이 어디야?
통합과학에서 배워요. 산화반응 반응할 때. 이번 시험범위였구나. 용광로죠. 용광로에 산화철을 집어넣고 이것에 산소를 뜯어 먹는 역할로 누굴 같이 넣어? 코크스, 석탄, C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철이 산소를 뺏기고 Fe가 되고요. 탄소가 산소를 뜯어먹고 뭐가 돼? 탄소가 산소를 뜯어먹고 CO2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 이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맞추려면 개수를 맞춰줘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 1 하면 철이 2개야. 2. 그럼 반응 전에 산소가 3개야. 그럼 반응 후에 3개가 되려면 2분의 3. 그럼 반응 후에 탄소가 2분의 3개니까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2배 쳐서 2대 4대 4대 맞아요? 2대 3대 4대 3 2, 3, 4, 3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철의 재련 과정의 이론적인 반응식이에요. 근데 실제 반응은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복잡하다. 코크스가 바로 뜯어먹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코크스를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누구를 먼저 만들어?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탄소는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일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선 무슨 연소를 해줘야 돼? 그쵸. 고온고압 조건에서 불완전 연소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빡 태우는 거죠. 얘도 개수 맞추면 어떻게 되죠? 1, 2 요건 바로 보이네. 좋습니다. 그래서 탄소랑 산소를 급격히 반응을 시키면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미친놈이야. 뭐 뜯어먹고 싶어서 미친놈이야? 얘 산소 뜯어먹고 CO2 되고 싶어서 미친 애야. 뭐 뜯어먹고 싶다고? 산소 뜯어먹고 싶은 애야. 근데 그 옆에 누굴 갖다 놨어 내가? 산화철 갖다 놨죠. 그래서 용광로에서는 이런 불완전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게 저산소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요게 실제 반응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개수를 맞춰야 돼요. 이렇게 개수는 외우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반응식은. 마치 광합성은 어떻게 돼? 6616 세포호흡 1666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개수 모르겠으면 미정개수법으로 A, B, C, D 쓰는 건데 그러진 말고 얘를 1로 맞추면 반응 전에 철이 몇 개? 2개니까 여기에도 2개 되려면 2죠. 그 다음 반응 전에 산소가 3개라고 할 수 있어? 못하죠. 여기도 있으니까. 근데 반응 후에도 개수를 모르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A개라고 해볼게. 그럼 반응 전에 탄소가 A개니까 후에도 A개가 되려면 개수가 A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철이랑 탄소는 맞춰져 있는 거야. 마무리는 산소 가지고 맞추면 될 거고요. 3개짜리가 하나에 하나짜리가 A개 2개짜리가 A개니까 2A 반응 전후의 개수는 같다 하면 A가 3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에 미지수를 써서 맞추는 걸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죠.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함으로써 철기 농기구도 만들고요. 집도 짓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자연계에서 산소랑 반응해서 녹슨 상태가 되어 있을 건데 얘 화학식 뭘까? 2,3입니다. Al2O3 Fe2O3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Al2O3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몇 쪽이니까? 16쪽이니까 몇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고요. 이온 결합을 할 때 알루미늄은 몇 쪽이니까? 13쪽이라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버리고 산소는 2개 받는 애니까 이동하는 전자수를 같게 하기 위해선 3개 버리는 게 2마리, 2개 얻는 게 3마리, 6개 이동할 수 있다. 근데 개수는 맞춰줘야 돼. 개수 몇 대 몇 대 몇? 약간 눈치껏 산소부터 몇 개로 맞추면 좋을까? 6개로 맞추면 편해요. 최소 공배수로. 그래서 얘는 3개, 얘는 2개라고 하면 산소는 맞춰진 거고 알루미늄 4개니까 이렇게 하면 4대 3대 2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이 알루미늄 얘 이름을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고요. 우리네 표현으론 녹슨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녹슨 철이 들어있는 광물을 뭐라고 해? 철광석이야. 녹슨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그 광물을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알광석. 그래서 알루미늄 또한 보크사이트를 갖다 놓고 재련을 해야 되는데 용광로에서 한다, 탄소 가지고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알루미늄의 재련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산화탄소랑 반응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일산화탄소가 뜯어먹는 조건을 만들려면 온도 압력이 너무 높아야 돼. 근데 그것보다는 전기 딱 걸어주면 전극에서 쉽게 쪼개져. 그게 쉬워서 그렇다 정도고요. 철도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죠. 뭐가 더 값이 싸냐. 음극과 양극으로 만들면 알루미늄은 양이온이니까 음극으로 이동해서 알루미늄이 될 거고요. 괜찮아? 알루미늄 고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산소는 양극으로 이동해서 O2 기체가 돼요. 이건 외우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2단원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시고 개수만 맞춰보자. Al2O3 두 개를 쪼개면 알루미늄은 4개 나올 수 있고 산소는 몇 개 나와? 3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극과 양극에서 4대3의 개수비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기 분해를 통해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됐습니다. 철의 재련을 통해 철도, 대형 교량, 선박을 만들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괜찮죠? 알루미늄. 과거에는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이 비쌌다. 근데 홀과 에루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분해법을 통해 환원을 시켜서 알루미늄 얻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알루미늄은 사실 이게 밸런스 패치가 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엄청 좋은 애예요. 그냥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매우 단단하면서 어때? 가볍다야. 그래서 뭘로 많이 이용을 하죠? 비행기의 동체에 이용됩니다. 동체, 몸통. 알루미늄, 위대한 물질이죠. 근데 이제는 다 뭘로 조금씩 바꾸고 있을까? 신소재 중에 비브라늄은 없는 거야. 유한아, 그건 없는 거야. 신소재, 카본, 그래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본 비싸죠. 그래핀은 더 비싼데 그거는 뭐 대량으로 아직 합성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잖아. 지구랑 달을 연결짓는 그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면 중심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이 그래핀이다. 그래핀이 그 정도로 강도도 높고 바람에도 잘 견디고 비, 뭐 눈 다 견딜 수 있는. 처음에 무슨 문제 했어? 식량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뭐 했어? 건강 문제, 의약품. 그 다음 의료 문제. 섬유 몇 개 있었어? 3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했어? 철이랑 알루미늄의 재련.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인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탈을 원료로 하여 만든다. 원유를 분별 증류하면 무슨 차이에 의해 순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니? 끓는 점 차이. 원유는 기름, 액체예요. 그걸 막 가열하면 기체가 될 거 아니야. 끓는 점이 뭐한 물질부터?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서 위쪽으로 빠져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석유가스. 이걸 정제해서 LPG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미안. 석유가스 맞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중학교 때 휘발유라고 배우는데 이게 엄밀히는 나프타입니다. 두 번째가 나프타예요. 이 나프타에서 정제를 하면 3가지 물질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솔린, 휘발유인 거고요. 나머지 2가지 물질을 적당히 버무리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돼요. 이 뜻이야. 원유에서 분리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정제해낸 나프타 저걸 적당히 어떻게 조합해서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 다음으로는 또 뭐 나오죠? 등, 경, 중. 마지막 찌꺼기로 나와서 우리 바닥에 깔리는 거. 이런 게 있었던 건 기억나시죠? 슬래그, 분별 증류탑, 증류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플라스틱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는지 아니? 합성 수지라고도 해요. 합성 수지의 일종이고요. 합성 수지 중에 저 플라스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있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재활용이 되는 애랑 안 되는 애고요. 열을 가했을 때 새로운 모양으로 뭔가 성형을 할 수 있다. 가소성일까 경화성일까? 가소성이에요. 요게 성형이 가능한 애고요. 그 다음은 성형기가 안 되는 애다. 됐죠? 이 외에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딱 알려드리는 것까지만 필기해놓고 다 하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좀 어떤 소재가 있었는지 보고 각각의 키워드들 뭐 있었는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막 이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이게 가소성일까 경화성일까? 느낌 봐봐. 가소성이에요. 얘는 경화성이에요. 딱 보이세요? 그 다음 건축재료 개발. 과거에는 뭐 돌, 나무 막 볏짚으로 집 짓고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 늑대 새끼들이 와가지고 호 부니까 다 날라가. 그래서 단단한 건축 재료가 필요하다. 건축 재료 세 가지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만 보고 갑시다. 강철. 철을 주성분으로 해서 탄소의 함량을 조절해서 만든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다. 강철. 그 다음 시멘트. 산화칼슘 얘기가 나오면 시멘트입니다. 산화칼슘 등의 칼슘화합물과 모래의 철이나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든다. 산화칼슘에 모래 넣은 거. 물과 반응하여 단단한 굳기 때문에 건물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사실 시멘트를 응용해서 만든 게 뭐죠? 그쵸. 시멘트에 모래, 자갈, 흙 같은 거 넣어서 물 넣고 반죽 때려서 만든 게 콘크리트입니다. 사실 외벽에 이용되는 건 콘크리트죠. 시멘트 자체보단 외벽 제작에 이용된다. 그 다음 유리.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SiO2를 원료로 해서 만든다.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된다. 또 할 수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있고요.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은 어디에 이용돼? 집 지을 때? 맞아요. 이 벽과 벽 사이? 요 벽 사이에 다 스티로폼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스타이로폼은 열에 매우 강하여 단열재로 이용된다. 이런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예요. 스티로폼 열에 강해? 존나 약해. 라이터로 지지면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 열에 강한 게 아닙니다. 열 차단을 잘하는 거죠. 다음 좋습니다. 요 정도 됐고, 그 다음 최근 기술 접목된 거 반도체. 잘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는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몇 족의 원소로 만든 14족의 원소로 만든 이걸 무슨 반도체라고 해? 오케이. 고요. 주성분이 SiO2인 모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한 뒤 재결정하여 순수한 규소를 얻고 이를 웨이퍼로 만들어 반도체 제작에 이용된다. 뭐 원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 기기, 교통수단, 첨단 무기 등의 핵심 부품에 이용된다. 괜찮죠? 14족의 원소를 이용해서 순수 반도체를 만들고요. 여기에 13족이나 15족을 뭐 해서? 그걸 뭐라고 해?
13족을 넣고 15족을 넣고 맞아. 도핑을 시켜서 13족을 도핑하면 뭐가 되고? P형 반도체가 되고 15족을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되죠. 그렇죠? 포지티브, 네거티브입니다. P형 반도체는 뭐를 가지고 있고? 양공.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P형과 N형을 접합시켜. 그래서 뭐를 만들어? 다이오드를 만들죠. 다이오드가 뭔데? 다이가 뭐야? 숫자 2야. 두 개. 오드. 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극, 음극을 캐소드, 애노드 이렇게 얘기하거든. 오드가 극이야. 그래서 두 개의 극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오드. 다이오드인데 막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있어.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내는 라이트 이미링 다이오드, LED 이런 것도 만드는 거죠. 다 반도체입니다. 오드, 반도체를 세 개를 붙여. 그래서 PNP 접합, NPN 접합 뭐가 있어? 이런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뭐죠? 좋습니다. 증폭. 하나 더. 아니야. 정류작용은 다이오드가 하는 거야. 얘는 증폭과 스위칭 작용입니다. 내가 이거 왜 해 지금? 너네 수능 봐야 되잖아. 3월달에 모의고사 나온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 그러니까 이걸 당장 열심히 공부해라는 아니고 화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연결된 내용이 나와 있을 때는 떠올리기만 하면 누적 복습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쫄진 말고.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떡해? 써놓고 그냥 다시 외우셔야죠. 뭐 어떡해요. 그 다음 화학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전지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휴대가 가능한 전자기기, 그 전기 자동차에도 사용된다. 리튬이온 전지. 화학 전지를 이루는 물질과 이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좋습니다. 신에너지 파트에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수소 연료 전지가 있었죠. 수소 연료 전지가 좋은 점이 뭐야? 좋습니다. 노폐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산물로 물만 나온다. 그리고 수소만 이용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이것도 다 전기적 성질에 나옵니다. 액정 표시 장치, 영상 표시 장치, LCD. What does LCD stand for? 이죠? Liquefied Crystal Display예요. 이게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액정 기억나? 액정은 또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야? 액체 결정의 줄임말이야. 가늘고 긴 액체 결정. 요거. 얘는 빛을 받으면 특정 방향으로 딱 이 만들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빛을 굴절시켜서 통과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수평 평광판, 수직 평광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세요? 거기 할 때 나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올거닉 라이트 이미링 다이오드입니다. 얘는 다이오드예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특히나 OLED는 어디에 이용되죠? TV 중에서도. LG에서 많이 하는 거. 휘거나 구부릴 수 있다. 커브드 모니터 이런 거에 쓰이는 게 OLED입니다. 모니터를 얇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발열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이 새끼가 몰컴을 했나 안 했나 알라면 본체 뒤에 딱 만져보면 존나 뜨끈뜨끈하거든. 거의 이 TV도 이런 거 있잖아. TV 뒤에 뚱뚱하게 생긴 거. 이런 TV 아세요? 이런 거는 만지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 얘는 전열기구 느낌이야. 거의 전기로 쓰는 것보다 뜨겁게 하는 게 더 나와. 그래서 막 뒤에 열 나오고 있어가지고 손 대면 화상 입고 이러거든. 그 정도로 개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LED를 쓰면서 발열을 많이 잡았죠. 얇게 만들 수 있다. 좋고요. 이제는 또 3번 구부린 다음에
트라이폴드? 플립 플립 플립? 현실화가 되나?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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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 디스플레이는 더 밝고 선명하고 가벼우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화학과도 관련이 깊다. 뭐 사실 어떻게든 엮으면 다 화학이긴 하죠. 의약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대부분은 탄수화물이다. 좋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었다.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 신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 인공관절. 인공장기는 뭐 엄청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뭐까지 만들었어? 인공장기. 심장. 끝 아니야? 심장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장기 말고 진짜 내 장기를 키워. 진짜 내 장기를 키워가지고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 그게 지금 가능한 게 두 개가 있거든.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랑 귀예요. 손가락이랑 귀는 잘려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 돼요. 발가락은 못 들어봤어. 손가락이랑 귀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유전자의 손가락을 결정하는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 유전자를 돼지가 가진 유전자에 이식을 해. 근데 돼지 유전자에는 사람한테 해로운 자리가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걸 다 제거를 해. 그런 식으로 이 돼지를 수정을 시켜. 돼지를 낳아. 손가락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돼지 새끼가 나와. 돼지를 막 키워. 그럼 얘가 성인 돼지가 되면 등에서 막 뭐가 자라나. 그게 뭐야? 내 손가락이야. 그래서 요거 잘라가지고 손에 이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미쳐가고 있어요. 네. 탈모 빼고는 거의 다 돼. 그렇습니다. 다음 신소재. 강하면서도 가벼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연성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탄소 나노튜브 CNT, 그래핀, 일정 온도에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형상기억 합금 등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용품 이런 거에 활용이 된다. 좋습니다.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은 무슨 센서죠? 많이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압센서, 압력 센서냐라고 하는데 틀립니다. 전기 센서예요. 이거 1단원 내용이야. 측정 표준 할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알아두세요. 네. 터치스크린은 내 손에 흐르는 미세 전류를 인식하는 거야.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존나 옛날에는 압력으로 한 적도 있긴 했는데. 그렇고요.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 생활 곳곳에 사용된다. 인공관절이나 인공장기 등이 개발되어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사용은 CO2 배출량을 늘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석 연료는 양성 피드백으로 지구가 자멸하는 길로 빠질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CO2가 많아져. CO2는 원 오브 무슨 기체야? 온실기체야. 온실기체가 많아져. 그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 빙하가 하는 역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표에서 반사시킵니다. 그럼 빙하가 반사시키는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반사시키는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 면적이 줄어들겠지. 그럼 반사시키는 양이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반사를 못 시키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면 지구가 그냥 자멸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양성 피드백이에요. 결과가 원인을 촉진시키는 거. 빙하의 면적 정도의 반사판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본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그렇다. 이런 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거든. 우리도 양성 피드백을 겪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출산이야. 출산할 때는 원래 우리 몸은 뭔가 내가 어떤 짓을 했어. 그랬더니 내 몸이 아파.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쪽으로 가거든. 근데 출산을 할 때는 호르몬이 내 몸이 아파. 그럼 호르몬을 더 분비해. 더 아파. 그래서 계속 힘을 주면서 극단적으로 아플 때까지 계속 양성 피드백이 진행되거든. 근데 끝은 있어, 없어? 있어. 언제 끝날까? 엄마가 죽거나 애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야. 그렇게 끝나.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매일 하는 게 또 있어. 뭐 있을까? 오줌이에요. 오줌 싸는 것도 생각해보면 양성 피드백이거든. 존나 참을 때는 참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느낌 아시죠? 한번 싹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씨 주체할 수가 없어. 막 나와. 오줌 배설도 양성 피드백이란 말이야. 그거 있잖아, 배설. 이것도 끝은 있어, 없어? 있죠. 다 싸고 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구의 양성 피드백도 언젠간 끝나긴 할 거야. 언제 끝나? 지금 존나 다 달궈지고 인류 뭐 다 없어지고 그럼 끝나겠죠.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 CO2를 처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요거는 기술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활용 저장 CCUS, CCUS 기술에 CO2와 관련된 화학 반응이 이용된다. 지금 탄소 포집 가능합니다. 아세요? 사막에서 실제로 탄소 포집 할 수 있게끔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전기를 만들 때는 이산화탄소가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계를 딱 돌려. CO2가 100개가 나왔어. 그럼 그거 가지고 70개를 포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트는 순간 마이너스야.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이런 게 또 중요하다. CO2를 포집해서 섬유, 건축자재 등 유용한 물. 이게 결국은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2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제 문제 넘어가서 5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풀고 쉬었다 합시다. 20세기 초 하버 질소 비료의 원료 뭐야?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저렴한 질소 비료가 공급돼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하였다. 맞을 것 같고요.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에 비해 장점입니다.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이 쉽고 널리 사용되고 값이 싸고 염색이 쉽고 요런 얘기들. 시멘트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든다? 뭐야 이거?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2개가 나왔어. 뭐 있어? 대표적으로 유리 있고요. 뒤에 하나 더 나와. 반도체 있었죠? 재결정해서 순수한 규소를 얻는 거기에도 모래가 이용됩니다. 어쨌든 투명하다. 건물의 외벽, 창에 이용된다. 이거는 유리 얘기니까 틀린 보기. 시멘트의 키워드는 뭐야? 산화칼슘 CaO. 끝. 그러한 산화칼슘에 물, 모래, 자갈, 흙 넣고 반죽 때리면 콘크리트 만들어지는 거고요. 설명하는 물질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누구? 네? 플레밍. 어디에서? 푸른곰팡이. 좋습니다. 호프만 최초의 합성 의약품 뭐죠? 아스피린. 어디에서 추출한?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 그게 살리실 엑시드예요. 살리실산이야. 살리실산에 뭐를 반응시켜서? 아세트산 화학식 뭔데? 합성시켜서 만든 화학식 이름이 뭐야? 아세틸살리실산이고요. 화학식은 뭐죠? 오케이, 좋습니다. 984. 분자량은 몇이야? 좋습니다. 포도당의 분자량은? 좋습니다. 내 키는? 네. 좋아요. 그럼 4번. 정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다. 뭐죠? 중간 정도. 반 정도 된대. 반도체고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화학 전지. 좋습니다. 도체, 부도체 나왔으니까 요거만 할까? 온도에 따른. 이거 하면 기분이 안 좋을라나? 물리 이게 나와? 전기 저항 그래프. 이게 뉘앙스만 좀 기억해두세요. 결국은 통합과학이니까. 같은 온도 내에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 중에 뭐가 전기가 잘 통해? 도체가 제일 잘 통하고 그 다음 반도체 그리고 부도체죠.
요즘은 부도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절연체라고 하죠. 어쨌든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도체는 저항이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작다는 거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저항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도체는 그래프가 요렇게, 반도체는 중간 정도, 부도체는 가장 높겠죠? 같은 온도에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게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그 얘기할 건데, 도체는 이미 전기가 잘 통해. 그쵸? 이미 전기가 잘 통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데,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야. 이미 전기가 잘 통하는데 굳이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온도가 높아져서 막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도체는 양의 기울기를 가져요. 근데 반도체나 부도체는 요런 뉘앙스야. 봐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있죠. 지금은 전자가 건너갈 수 있니? 전기를 걸어줘도 전자가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온도를 높여주면 이 전자들이 막 빨빨빨 돌아다니면서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확장된다고 생각해봐.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활발히 이동하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부도체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저항은 작아지는 역할이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이걸 보고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체는 특이하게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지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차가워질수록 저항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온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 낮추다 보면 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발견된 게 뭐죠? 초전도체죠.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애는 낮아지다 무슨 온도가 되면? 임계온도,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전기저항이 0이 돼버리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초전도체 물질의 전기적 성질 요런 거 할 때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능에 출제되긴 좀 어려워요. 아세요? 초전도체 자체는 자기적 성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앤데 우리 단원 명 자체가 물질의 전기적 성질로 변해서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사설 모의고사 풀 때는 뭐 낼 수 있으니까 저는 낼 거예요. 지금 대성에서 모의고사 공모하거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들고 있어요.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후보는 그거 있잖아. 발전 문제. 현대과학기술 맞아. 조금 변형을 하긴 할 건데 사방위 표시를 요렇게 줄까 생각 중이거든. 뭐 어쨌든 반도체의 연구와 개발 생산 공정은 화학과 관련이 없다. 무슨 소리야? 화학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뭘 수행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모방하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걸 개발하고 있다.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질병을 하는 경우 대체할 물질을 개발할 수 없다? 아니다. 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몰파트고요. 수능 화학 기준으로 킬러 단원이에요.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잘 한번 견뎌보세요. 일단 소재는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 식량과 몰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몰과 질량. 세 번째 몰과 부피. 일단 제가 하는 흐름을 쭉 잘 따라오시고 화학식량부터 시작할게요. 화학식량은 포함하는 말이야.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량량량량 이렇게 붙고 있거든.
이 꼬랑지에 붙는 량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 질량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의 실제 질량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수소의 질량 이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이거든요. 그게 너무 작아서 상대값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상대값을 얘기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하거든.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질량수가 12인 탄소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 그걸 왼쪽 아래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원자 번호는 6번이고 질량수가 12인. 그런 탄소의 원자량을 12.000으로 잡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값을 화학식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12짜리 탄소가 하나 있어. 그 저울을 봤을 때 수소가 12개 있으면 평형을 유지한대. 그럼 이 수소는 실제 질량은 지금 모르겠지만 몇 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12분의 1 탄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탄소의 원자량을 몇으로 봤으니까? 12로 봤으니까 대입해주면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수소의 화학식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소는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의 화학식량이 1이다. 같은 말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른 원소들의 원자량을 좀 많이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써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붕소, 탄소, 황, 염소, 브로민 요 정도만 외울게요. 자, 이렇게 탄소랑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할 수 있고 화학식을 보면 원자잖아 지금. 원자식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량은 얘네들의 원자량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냥 외워야 돼요. 수소는 1, 리튬 7, 나트륨 23, 칼륨 39예요. 24에 42고 임마 27. 붕소는 10.8, 12에 14에 16, 19, 헬륨 4고 32, 35.5, 브로민 80이다. 그냥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붕소의 화학식량 몇? 10.8인 것처럼 붕소의 원자량은 몇? 10.8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 화학식을 봤을 때 그 화학식이 원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그때의 화학식량을 원자량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자량. 화학식이 분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그때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분자는 이런 겁니다.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이러면 H2, N2, O2, F2 이런 거예요. 원자식이 아니잖아. 이런 걸 분자식이라고 해요. 괜찮아? 서로 다른 원소 간의 이종 원소 간 이원자 분자하면 CO, 일산화탄소랑 NO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 44짜리 클래스가 C3H8이라고 하는 프로페인이 있고요. CO2가 있고 N2O가 있고 N2O 나오면 짝꿍 NO2까지. 그리고 2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에 대해서 CH4, NH3, H2O, HF가 있습니다. 다원자 분자, 좀 복잡하게 생긴 분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C2H5OH. 이게 뭔지 아세요? 에탄올입니다. 술의 주성분 에탄올. 그리고 포도당 C6H12O6 여기서 나온 거였고요. 하나 더 설탕 12개, 22개, 11개. 아세틸 살리실산 몇이었어? 9, 8, 4.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화학식을 봤을 때 원자는 아니잖아.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자라고 하고요. 분자일 때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한다. 근데 분자량은 어렵진 않습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아요. H가 몇이었어? 그럼 H2는 몇이야? 3. 이러면 화학이 어려운 거지만
1자리가 2개면 2야.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N2는 몇일까? 28이야. 14짜리 2개니까. 16짜리 2개, 32. 19짜리 2개, 38.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28의 NO는 30이고요. 이게 이제 보자마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얘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다 외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외울 수 있으면 영어 단어처럼 10, 44, 44, 44고요. 얘는 46입니다.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니까 14짜리 빼고 16짜리 넣으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12짜리 하나에 1짜리 4개니까 16. 14짜리에 1짜리 3개 17. 18, 20. 얘는 그때마다 계산하기가 귀찮거든. 근데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에탄올은 46입니다. 24에 6에 16이니까 180. 몇? 342. 어떻게 계산했어? 180 곱하기 2 빼기 물이 18이잖아. 그쵸? 1짜리 2개에 16짜리. 그래서 342였던 거예요. 아스피린은 180이다. 마지막 실험 식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언제 쓰냐면 화학식을 봤을 때 이게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야. 그럴 땐 실험 식량이라고 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분자라고 하기 위해선 조건이 사실 2가지가 필요하거든. 첫 번째, 공유결합 물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결정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정도는 써놓고 받아들여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원자식도 아니고 분자식도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얘네는 공유결합이 아니니까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거든.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못해요. 그렇게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는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NaOH, NaCl, CaCO3. 23에 16에 1이니까 더하면 40이고요. 23에 35.5니까 58.5고요. 40에 12에 16짜리 3개 하면 100이 돼요. 얘네는 봐봐. 딱 봤을 때 원자가 아니지. 알갱이 하나짜리가 아니니까 원자는 아니야. 근데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실험식량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NaOH의 분자량이 40이다? 그런 표현 못 써요. 분자가 아니니까. 그 분자가 아닌 대표적인 예시가 3개고 요거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량과 실험식량이 다른 경우예요. 볼까? 이제 폼알데하이드 이런 애가 있고요.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름알데하이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본드의 주성분이거든요. 포름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이 뭐야? 아시는 분? H, C, H, O. 좋습니다. 모르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하이드. 폼알데하이드. 포믹 알데하이드. 아세트산은 뭐였어? 아세트산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된다. 맞아 틀려? 뭐 만드는데? 아스피린 만드는 데 쓰였죠. 포도당은 화학식 뭐야? 좋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화학식을 물어봤거든? 근데 화학식 중에서 포름알데하이드나 아세트산은 시성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야. 이게 뭐냐면 어떤 분자에는 그 분자가 어떤 그룹으로 들어가는지 깃발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어떤 깃발이냐에 따라 알코올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카복실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케톤 그룹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깃발 역할을 하는 걸 작용기라고 해요. 이 작용기를 이제 계정화학에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는데 bless you. 화학식을 봤을 때 이렇게 뭔가 풀어져 있어. COOH가 풀어져 있어. 이게 작용기야.
이렇게 작용기를 나타낸 걸 시성식이라고 해요. 근데 작용기는 관심 없고 그냥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를 나타낸 게 분자식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시성식을 얘기한 거고요. 얘는 분자식을 얘기한 거야. 시성식은 너무 복잡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얘는 C가 6개, H는 12개, O가 6개야. 단순히 개수만 나열한 거. 포르말데하이드는 그런 관점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분자식을 C, H, 2O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폼알데하이드의 분자식이야. 받아들여? 그럼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뭐라고 하면 될까? C, 2, A4, O2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개수만 나열한 거. 선생님 그러면 어떤 애부터 나열하나요? 그냥 눈치껏 하면 돼. CHO 순서야. 왜 그런가요? 몰라요. 약속이에요. 분명히 뭐부터 먼저 쓰긴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과학자들이 그냥 C부터 쓰자 이렇게 한 거야. 마지막 실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얘네는 생긴 왁구가 약간 비슷하지 않아? 개수는 다르지만 뭐는 똑같아? 원소 똑같고 또 그것들의 개수 B도 똑같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나타낸 걸 실험식이라고 해요. 얘는 이미 1대 2대 1이니까 실험식도 CH2O예요. 근데 아세트산은 1대 2대 1이니까 실험식이 CH2O고 포도당도 CH2O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는 실험식이 동일한 분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봐. 포르말데하이드의 분자식을 이렇게 써줬어. 그럼 분자량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12짜리 하나에 1짜리 2개에 16짜리 하나니까 30이죠. 아세트산은 분자량이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2배 치면 되는 거죠. 60이에요. 그럼 포도당은 분자량을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180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는 실험식도 가지기 때문에 실험식량도 얘기할 수 있는데 포르말데하이드는 실험식량이 몇이야? 30이지. 얘는 분자량과 실험식량이 똑같거든. 그럼 굳이 실험식량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근데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은 60인데 실험식량은 몇이 돼버려? 30이 되는 거지. 포도당도 마찬가지 3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분자는 분자인데 실험식량과 분자량이 다르면 둘 다 과학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럴 때는 쓰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화학식량 끝난 거야. 됐어요? 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그건 관심 없습니다.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거고 기준은 탄소이다.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량은 외워줘야 되고요. 분자량이나 실험식량은 그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근데 자주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숫자를 좀 외워놔라는 거고 실험식량의 경우에는 특히나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닌 것들 이온결합 물질과 이런 애들이 있다. 이온결합 물질은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보여?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량으로 나타낸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실험식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 지워? 네. 화학식량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시키는 건 제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 잘못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보시고 끝까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몰이라고 하는 건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크기가 어떤 애들이야? 진짜 작아도 존나 작은 애들이야. 크기가 존나 작은 애들. 새는 묶음 단위입니다.
묶음 단위다. 우리가 연필을 한 개, 두 개 셀 수도 있지만 한 다스, 두 다스 셀 수도 있는 것처럼 쌀을 한 톨, 두 톨 셀 수 있는 것처럼 한 가마니, 두 가마니도 하잖아.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건 원자, 분자, 이온도 한 개, 두 개 셀 수는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1몰, 2몰 이렇게 묶어서 센다는 거. 그럼 그 묶은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1몰은 1NA개이고요. 이 NA라고 하는 건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럼 5몰은 몇 개라고 하면 돼? 5NA개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1.5몰은 1.5 NA개. 별거 없죠. 그럼 이제 NA는 몇이라고 하는 숫자냐? 라고 하면 얘는 일단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질량수가 12탄소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세운 기준 체계에서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1몰이 몇 개야? 1NA개 라고도 하고 NA가 몇 개인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이거 숫자니까 그냥 외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존나게 작다 이건 뭐냐면 10의 23승과 같이 엄청나게 큰 숫자로 묶어서 셀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가볍게 화학식량과 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름이 기억나니? 1cm인 구슬이 있어.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 인데 지구의 반지름이 몇 정도 돼? 6,400km죠.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가정하면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뭐죠? 4파이R 제곱이에요. 그거에 숫자 넣으면 표면적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구슬의 정사형을 때렸을 때 얘가 차지하는 이 단면적도 1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지구를 얼마나 채울 수 있냐라고 하면 진짜 1cm짜리 구슬이야. 요만한 거. 지구를 채운다 보다도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 교실에서 한 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면을 채운다 했으니까 그 옆에 또 채우는 거거든. 이렇게 이 교실을 하나짜리 1cm짜리로 채워. 그리고 옆에 교실 가서 또 채워. 이렇게 계속 채우는 거야. 옆 건물 가서도 채우는 거고 도로 나가서 도로도 채워. 그렇게 식사동을 다 채워. 그럼 후곡 넘어가서 후곡도 채워. 경기도를 다 채우는 거야. 서울도 채워. 대한민국을 다 채워. 북한 넘어가. 북한에서도 1cm짜리로 다 이렇게. 그러면 이 엄청나게 작은 애 같지만 지구 전체를 덮어요. 그 정도로 많은 개수라는 거. 근데 그러고도 남아 돌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위에 또 쌓아. 한 바퀴 더 돌릴 수 있어? 더 돌릴 수 있어요.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또 돌릴 수 있어요.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돌릴 수 있어요. 또 남아. 또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짓거리 몇 번 해야 되냐면 9만 번 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1kg까지 쌓아요. 1cm 진짜 이 족박 개작은 애 가지고도 이만큼이 있으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그것도 그냥 적분 때리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6400에 비하면 6401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서 근사가 돼요. 참고로 저기 잠실에 있는 뭐냐 그거 롯데타워? 그게 666m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높은 면적으로 지구를 막 계속 덮을 수 있는 양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 분자를 이 정도로 큰 개수로 세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H2O가 예를 들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개수긴 한데 물은 분자 크기가 존나게 작아서 이만큼을 딱 셌어. 어느 정도 될까 그 양이? 118g이야 정확하게. 원자 분자 같은 애들은
1cm 구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피코미터 수준으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극단적으로 많은 개수를 세줘야 이 정도 눈에 보일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로 묶음을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18g이 어디서 나온 걸까? 물의 분자량에서 온 거예요. 어떤 물질을 그 물질의 화학식 양만큼 딱 떴어. 그게 1몰계인 거야. N2는 분자량이 몇이야?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28. 분자량이 28이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N2라고 하는 걸 그쵸. 1몰을 딱 뜨면 정확하게 28g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써놓은 그 숫자들이 그 물질을 1몰 떴을 때에 해당하는 질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시간이 애매해서 6.02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하필 6.0이라고 하는 더러운 숫자로 정의될 수밖에 없냐. 이게 이제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봐봐. 내가 영화관을 차렸어. 그래서 거기서 팝콘을 팔 거야. 기본 전제 조건은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람이다 라고 할게요. 팝콘을 팔 거니까 가격을 정할 거 아니야.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10,000원을 받으면 팝콘을 100개를 줄래. 괜찮아? 가격이 창렬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100개를 줄래 라고 했어.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20,000원을 주면 그 사람한테 팝콘 몇 개를 주면 돼? 200개를 주면 돼. 200개를 세서 줘야 된다는 거야. 대충 떠가지고 줘도 돼? 안 돼. 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람이니까 얘한테 100개 줄 거면 쟤한테도 100개 주고 계속 100개를 주겠다. 이런 의지야.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개, 200개 이런 수준으로 내가 개수를 하나하나 세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를 원자 분자에도 적용을 시키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팝콘이 원자 분자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개수를 그때그때 세기가 귀찮아. 합리적이긴 하지만. 근데 쉬는 날 출근을 해가지고 팝콘 100개를 떠보는 거야. 그럼 100개에 해당하는 뭐를 구할 수 있어? 질량을 구해볼 수 있겠죠. 질량을 딱 구했어. 그러면 100개니까 정확하게 100g 이럴까? 아니지. 98.77g 이런 더러운 숫자가 나오겠지. 그리고 한 번 더 100개를 뜨는 거야. 그럼 얘랑 질량 똑같니? 차이가 조금 있겠죠? 얘는 뭐 101.41g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팝콘 100개에 무슨 질량을 구할 수 있어? 평균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100개에 해당하는 평균 질량이 이쁜 숫자로 나오겠니? 더러운 숫자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99.56g 이렇게 나온 거야. 납득 가능해? 그래서 손님이 와서 10,000원을 딱 줬어. 그럼 그 전에는 100개를 하나하나 세야 되지만 이제는 한 90g까지 벅 떠. 그리고 나머지 9.56g만 맞춰주면 훨씬 쉬운 거잖아. 100개를 세는 것보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개수로 뜰 거야? 질량으로 뜰 거야? 질량으로 뜰 거거든. 근데 이 숫자가 더러워진 거야. 근데 구조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보정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30,000원을 줬다. 그럼 나 몇 그램 떠야 돼? 그럼 더러워. 계산기 꺼내가지고 99.56에 3 곱해가지고 6, 3, 18에 1 올라가고 3, 5, 15에 6 해가지고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거든. 우리는 결국 질량으로 뜰 건데 질량이 더러우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싸리 얘를 그냥 100으로 정하자. 10,000원 받으면 이쁜 개수를 줄 필요는 없잖아. 그냥 공평하게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10,000원 받으면 나는 100g 줄래.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 100g에 해당하는 개수가 이쁘겠니? 당연히 더럽겠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개수가 더러운 건 의미 없어. 공평하기만 하면 돼. 합리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다룰 숫자, 이 질량을 이쁘게 맞추다 보니까 100g에 해당하는 평균 개수가 100개보다 100점 몇 x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붙는 숫자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분자에 뭐를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개수야 질량이야. 질량으로 양적 관계를 계속 얘기할 거다 보니까 질량을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개수는 더러울 수밖에 없었다. 정확하게 6.0이 아니에요. 그냥 반올림 친 거고요. 그 뒤에 숫자 계속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시간 좀 남네. 몰과 질량 살짝만 연결 지어보자. 원자수 분자수 할까?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거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묶음 단위로 센다. 얘를 2몰, 3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물 분자가 2몰개가 있다. 같은 말 몇 개야? 그게 몇 개인데 라고 하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거는 분자가 2몰이 있다. 이 H2O가 2몰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그 집단 안에 원자는 몇 몰이 있을까? 하면 되죠. 내가 물어본 게 남자 한 명에 여자가 두 명이 있어. 이런 커플이 있는 거 좋아? 싫어? 좋아? 싫어? 어쨌든 이 커플이 10커플이 있다고 해봐. 사람은 몇 명이야? 시네. 이 커플이 10커플이 있으면 사람은 총 몇 명이야? 30명.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전체 사람 수는 커플 수 곱하기 커플을 구성하는 사람 수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이 직관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따라와야 돼. 이 교실의 손가락은 다 합치면 몇 개일까? 하면 주변 슥 둘러보고 뭐 세?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하잖아. 대가리 딱 세가지고 곱하기 몇 해? 그거야.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교실에 존재하는 전체 손가락의 개수는 사람 수 곱하기 사람 한 명당 손가락 수 이런 거 안 하잖아. 사람 손가락 수를 구할 때는 곱하기 10을 하고 사람 수를 구할 때는 나누기 10을 한다 안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그래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 3원자 분자가 2몰이 있으면 하나당 3개씩 달고 있는 애가 2몰이니까 총 몇 몰이야? 6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럼 NH3가 K몰이 있어. 그럼 그 안에 원자는 몇 몰일까? 괜찮죠? 논리적으로 보면 NH3는 4원자 분자니까 얘가 1몰이 있으면 원자가 몇 몰이 있는 거야? 4몰이 있는 거야. 근데 1몰이 아니고 K몰이니까 양변에 K배를 해주면 4K몰이 된다. 혹은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이다. 이런 공식을 굳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 1몰에 4개, 하나당 4개짜리니까 K몰이면 4K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잘해. C2H5OH에 원자가 K몰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분자는 몇 몰이 있고 질량은 몇 g이냐. 이렇게. 그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보면 9원자 분자야. 그럼 봐봐. 이 분자가 1몰이 있으면 원자는 몇 몰이야? 9몰이지. 근데 원자가 K몰이래. 양변에 몇 배? 9분의 1배. 9분의 K배. 9분의 K배 하면 9분의 K인 거야. 그래서 분자는 9분의 K다. 근데 이게 분자수랑 원자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봐봐. 구조적으로 분자수랑 원자수 중에는 무조건 뭐가 작을 수밖에 없어? 분자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커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 커플 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 같을 수도 있죠. 1원자 분자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분자수는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분자수를 구할 때는 숫자를 줄여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래서 9원자 분자잖아. 원자가 K몰이 있으면 분자는 9로 나눈 9분의 K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그럼 질량을 얘기할 때는 한 단계 가면 되는데 에탄올 분자량 몇이었죠? 외우면 좋고요. 안 되면 12짜리 2개, 1짜리 5개, 16짜리 하나에 1짜리 하나에서 더하면 돼요. 근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리라는 거. 암모니아는 몇이라는 거? 17. H2O는 몇이라고? 18.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럼 이 46이 의미하는 게 뭘 때? 1몰당 좋습니다. 46g. 근데 지금 몇 몰이 있다는 걸? 그랬죠. 그래서 9분의 K 곱하기 46g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원자수, 분자수, 뭐 질량, 몰수 요런 환산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 일단 공식을 만들기는 할게요. 공식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비율풀이 하려고 하는 거야. 공식에 숫자를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알았죠?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MW라고 하겠습니다. MW가 하나의 기호예요. 몰큘라 웨이트의 약자고요. 분자량을 MW라고 하자. 그럼 이 물질의 분자량이 MW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물질을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18이다. 뭔 말이야? 1몰당 18g. 이 새끼는 MW래.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1몰당 MWg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공식을 만들기 위해 얘를 n몰 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n몰 기준으로 몇 g이 돼버려? 그쵸. n 곱하기 mw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n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야. 근데 우리 질량의 기호 뭐 써? 기호. 그건 단위고 질량의 기호. 물리에선 m을 쓰는데 화학에선 w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질량의 w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공식을 뭘 만든 거냐면 어떤 물질이 n몰이 있고 그 물질의 분자량이 mw일 때 그 둘을 곱하면 그 물질이 차지하는 질량과 같다라는 거야. 몰수에 대해서 식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몇 몰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 그 물질의 화학식량 분의 그 물질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거속시 관계라는 거야. 분수 형태 물리량으로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몰과 질량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볼까? H2O가 36g이 있어. 몇 몰일까? 라고 하면 분자량이 18이야. 오케이. 어떤 물질의 몰수는 그 물질의 화학식량분의 그 물질의 질량과 같으니까 분자량은 18이고 질량은 36이니까 2몰이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답이 맞긴 맞잖아. 그치? 이걸 구할 때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숫자니까. 어떻게? 분자량이 18이다. 뭔 말이야? 1몰당 18g. 36g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에 의존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나중에 비율풀이 할 때 써먹을 거니까 알고는 계시라는 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물질의 원자수는요. 그 집단에 존재하는 총 알갱이의 개수. 원자수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분자의 개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와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공식이야? 어려워요? 커플들이 막 있어. 어쨌든 커플들만 있는 공간이야. 거기에 사람은 몇 명일까를 공식화한 거야. 어떤 교실의 사람 수는 그 교실에 존재하는 커플 수 곱하기 커플 하나당 사람 수와 같다. 이 교실의 손가락의 개수는 사람 수 곱하기 사람을 구성하는 손가락 수와 같다. 어떤 집단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와 같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원자를 셀 때도 묶음 단위 뭐를 쓰고? 모를 쓰고 분자를 셀 때도 모를 쓰거든. 근데 몰의 기호를 우리가 앞으로 n이라고 할 거거든. 봐봐. 얘도 n이라고 하고 얘도 n이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n이 약분돼 버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서 현빈법이에요. 저만의 약속입니다. 원자의 개수는 라지 n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 요거는 2번 공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화학식량 대표적인 거 숫자들 외워오시고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이라고 하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물질의 양파트 2번 공식이라고 하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구원이라고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다가 숫자를 어떻게 넣는지, 무슨 비율풀이 한다는 건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아시겠죠? 숙제는 일단 우리 화학과 우리생활까지만 제가 내고요.
주간지도 드릴 테니까 밀리지 말고